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 누구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데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2년 후 결혼했고 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기 전까지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제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결혼은 영환 씨처럼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늘 자신보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제가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세심히 저를 살피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연애하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적이고 고마워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이 남자와 할 것이고 내가 넘치도록 받은 사랑 평생 두고두고 갚아줄 것이며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도 나는 이 사람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제가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다짐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따위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아이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남편의 짜증은 부쩍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난 후에도 제 앞에서 짜증은커녕 싫은 소리도 잘 내지 않았던 남잔데 어느 날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니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회사에 무슨 일 있냐 물어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다며 대답을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냥 회사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이가 태어난 후 밤낮이 바뀐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챙겨줘야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생각만 했지 저도 모르게 생겨난 불륜의 싹을 잘라버릴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남편은 띠동갑의 12살 어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40이었고 그 여자는 28이었습니다. 아가씨였고 같은 직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상사와 약속을 잡거나 만날 때면 항상 그 여자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은 당연히 많았을 테고 그러다 서로 눈이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둘 사이를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어느 날 남편 카톡 프로필에 가족들 사진이 완전히 삭제된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부터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두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저와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동안 올린 프로필 사진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저장해뒀고요. 그런데 하루는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다는 표시가 떠서 프로필을 확인해봤더니 지금까지 올려두었던 저와 아이 사진들이 모두 싹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자기 얼굴 한 장, 풍경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감정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 사진들을 지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그런데 남편 휴대폰은 열리지 않았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는 0325,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연애할 때부터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번호였고요. 혹시 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비밀번호를 걸어둔 것이지 뭘 숨기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비밀번호를 바꾼 걸 보니 나에게 뭘 숨길 게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됐고 남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끔찍한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내게 너무나 다정했던 남편, 그 여자 앞에서는 더욱더 달콤하고 다정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해서 너무너무 아끼고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을 정도였고 남편은 그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저한테 그랬는데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뭐든지 하던 남자였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그랬더군요.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나를 좋아해 주니? 나도 너를 놓기 어렵지만 너도 나를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2년만 일찍 사랑하게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일찍 만나 결혼했더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가정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너에게 가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롯이 너에게 가했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떤 비난도 참아낼 수 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난 후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일이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도 귀한 딸이었고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여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는 제 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제 마음은 지옥인데 그런 아이를 두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제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남편만 제자리에 있어주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을 텐데 남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제 꿈에 나타나 잠을 자도 잠을 깨도 그곳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대변해준다더니 제 얼굴은 점점 말라가고 날카로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저 스스로는 도저히 아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는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감정을 조절해야 했으니까요. 상담을 하고 약을 먹으니 화가 나는 감정은 좀 가라앉았지만 그것이 아픈 마음을 가라앉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저는 모른 척 증거를 잡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그 여자에게 도착한 날 남편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무릎까지 꿇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깊이 반성하는가 보다. 지난 일을 너무너무 후회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자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한테 먼저 반한 것도 나고 그 여자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도 나야.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유부남을 좋아하겠어? 위자료 청구는 나한테 해. 그 여자 어머님 편찮으셔서 병원비 내기도 빠듯한 사람이야. 혹시 소문이라도 나서 그 여자 회사 그만두면 그 여자 못 살아. 그러니 제발 고소 취하해줘. 다른 벌은 내가 받을게.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그 여자는 그냥 두자. 부탁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날 저는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인상 쓰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이성을 잃고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가 옆에서 눈물이 범벅이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들어서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를 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어젖히는데 남편은 아이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를 한번 안아줄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 시간 조용히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그 난리를 쳤던 그날도 그 인간은 저와 아이가 아니라 그 여자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미쳐 있었고 저는 두 사람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니들도 막 나가니 나도 막 나가는 걸 보여주마.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며칠 잠잠한 듯 하더니 다시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갔고 저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남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곳을 찾았는지 한적하고 조용한 개인룸이 있는 카페로 찾아가더군요. 저는 서울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띠동갑 애인 좋은 곳 데려가고 좋은 것 먹여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여자 앞에 있는 물잔과 커피잔을 들고 하나는 그 여자 얼굴에 하나는 남편 얼굴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며 그 여자 얼굴에 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요. 저는 물 한 잔을 더 남편 얼굴에 다시 부어버렸습니다. 너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 제가 남편에게 얘기하자 그 여자가 끼어들어서 남편 앞을 가로막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우리 오빠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저한테 그러세요. 나은아, 네가 뭘 잘못했어?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고 내가 저 사람하고 해결봐야 할 일이야. 너 먼저 나가. 이건 오빠가 해결할게. 제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챙기며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느라 제 손목을 잡았지만 저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소리치더라고요. 아저씨, 그 손 놔요. 왜 말려요? 머리채 잡힐 짓을 했으니까 머리채 잡은 거잖아요. 저 아저씨 진짜 양심 없네. 자기 와이프 놔두고 뭐 하는 짓이래? 하여튼 바람 피는 것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니까. 이런저런 질타들이 쏟아졌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머리카락을 한 줌 뽑아놨죠. 억울해? 억울하면 신고해. 그리고 꼭 기억해둬.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켜볼 거야. 다른 사람 인생 박살내면 네 인생도 박살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저는 그 난장판을 뒤로하고 그곳을 나왔고 그날 밤 늦게 남편은 집에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울분을 삭히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내가 이런 꼴을 보고도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미친 거지. 적어도 한때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를 제일 사랑해준 사람이라 믿었는데 이젠 아닌 것 같다.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바람이 날 거면 차라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날 것이지. 너의 그 미친 감정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고 살아야 할 아이에게 너는 상처를 주고 결핍을 줬어. 네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고 네 그 미친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야지. 절대 붙잡지 않을 테니까 당장 떠나. 이제 끝내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서일까요? 단 한 번이라도 붙잡지 않아서였을까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고 난 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후련해지더군요. 그 후로 저는 합의 이혼 진행했고 아이에게 마음으로 아빠 노릇 못했으면 돈으로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배신하는 사람 양육비 매달 꼬박꼬박 지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그 여자한테 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제가 요구한 양육비 대신 우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감정 문제, 돈 문제 해결하고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팔아서 친정 부모님 집으로 당분간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생활도 안정을 잡아갔고 아이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최대한 신경 쓰면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 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더군요. 그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간 전화번호를 차단시켜 놓아서 연락이 안 되니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더군요. 무슨 좋은 소리 들을 리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전화를 한 거 보니 어지간히 급한 일이 생겼거나 엄청 아쉬운 일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5만 가지 원망이란 원망은 다 듣고 난 후 저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할 얘기 있으면 그냥 하라고 해도 끝까지 나를 만나야겠다며 지금 집 앞이니 안 나오면 자기가 제 친정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아 녹음기를 켜들고 일단 나갔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옷도 머리 스타일도 엄청 신경 쓰던 사람 꼴이 엉망진창이더군요. 머리 깎은 지도 오래된 듯하고 수염도 며칠씩 안 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도 술 냄새가 확 풍기더군요. 무슨 일이야? 서로 볼 일이 뭐 있다고 엄마한테까지 전화한 거야?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이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이나 얘기해. 자기야, 내가 미안해. 너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한테는 정말 너뿐인데 이제야 내 인생의 여자는 너 하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 용서 안 되겠지? 충분히 이해해. 날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자꾸만 네 생각만 나고 네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너와 연애했던 시절, 너와 행복했던 시절이 자꾸 떠올라. 나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가끔 얼굴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 아이도 같이. 장영환, 넌 어쩜 그렇게 네 머릿속이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니? 네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여자 만나고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봐야겠다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런 개소리 하려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했어? 꺼져.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네? 저는 별 미친 인간 다 보겠다는 듯 무시하고 돌아서 오는데 그 인간이 돌아서 가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돌려 세우더군요. 나 그 애랑 끝났어. 그 애 결혼한대. 나랑 만나면서 다른 애인을 만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가정 있는 나도 자기를 만났는데 자기는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나도 자기 만나는 동안 즐거웠고 자기도 나 만나는 동안 즐거웠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둘이 서로 손해볼 것 없이 즐거웠으니까 이만 헤어지자. 자기 곧 결혼한다고. 죽고 못 사는 척 그 난리를 치기에 둘이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불쌍하게 됐네? 순진하고 착한 척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나쁜 여자였어. 날 만난 이유가 남의 떡이 커 보여서래. 그때는 가정 있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괜히 남의 떡이 커 보였는데
만나고 보니 남의 떡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나 정말 미치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남편이 그런 소리를 짓거리니 너무 웃겨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정말 웃긴다.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뿐이라고 해도 더 이상 너는 내 상대가 아니야. 그렇게 연애가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마. 회사까지 찾아가서 망신 주는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돌아서 오는데 그 인간이 뒤에서 저를 안아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놓으라고 해도 그 인간은 저를 놓지 않고 미안하다며 나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면 이팔 풀겠다고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서 놓으라고 아니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계속 미안하다, 사랑한다 소리만 연발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 놓으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멈칫하며 한 발 물러서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골목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왔고 경찰은 저희 쪽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남자분이 여성분을 성추행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마 누군가 골목에 있는 우리를 보고 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의 물음에 전 남편은 아니라고 우리 부부라고 펄쩍 뛰었고 저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으며 이 남자가 나에게 성추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머니에 녹음기를 꺼내서 여기에 증거 다 있다고 이혼한 전 남편이 나를 불러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녹음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고 벌금을 물게 됐죠. 제가 자기를 신고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저를 보고 학을 떼더라고요. 그러니 행동 조심했어야지. 헤어지면 남남인 거 몰라? 어디서 행동을 함부로 해? 내가 네 거야? 앞으로 조심해. 인생에 빨간 줄 긋기 전에. 그 후 전 남편은 저한테는 아무리 옆구리 찔러봐야 마음이 돌아서기는커녕 신고만 당할 것 같은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전 남편이 만났던 여자 결혼식을 찾아갔습니다. 남의 가정 깨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결혼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랑 가족들에게 찾아가 신부랑 잘 아는 사이라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봉투 하나씩을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메일은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을 속삭였는지 그 증거가 다 들어있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결혼을 하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사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신랑 가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 이메일을 열어보고 난 후 그 2사람 사이가 순탄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한 번 사람에게 실망하면 2번 다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참 무모하고 용감하다 싶습니다. 서로 눈이 맞고 서로에 대해 미묘한 감정이 생기면 앞뒤 생각지도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바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제 앞날을 스스로 가시밭길로 만든다는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똑바로 살며 바른 선택하길 바랍니다.